네, 일단은 돌아왔고요. 이제 2부의 스타트입니다. 저 1부를 이제 보신 분들의 그 반응이 좀 웃어라. 약간 그 웃으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벌써 웃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1부는 저희가 또 선생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2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미국 차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죠 2부에 또 게스트 분이 또 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셔야죠. 아니, 또 어떻게 소개를 김태성 이사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님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라고 해요. 대본 안 보셨나요? 친해가지고 인사한다고. 네. 네네네. 형님이라 부르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같이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그렇죠. 미국 주식에 대해서 편안하게 2부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스타트 전에 제가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500불에서 580불로 상향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ASML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175불에서 1275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450불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수급 들어오는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 이어받아서 예.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유럽 장과 관련해서 CNBC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거 말 많아요. A320 계열의 항공기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요. 지금 에어버스의 주가가 8% 넘게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혹시 유럽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점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근데 미국에서 보잉은 안 오르네요. 그러게요. 아직인가요? 바로 열어봤는데 아직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쟁사니까 바로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보잉은 움직임이 없더라. 요 정도. 그래서 뉴스까지도 확인을 했고요. 오늘 그럼 저희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보아 씨? 저희요? 뭐 일단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한테 네. 지금 질문하시라고 압박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추수감사절 이슈로 우리가 뭐 휴장 한 번, 반장 한 번을 거치면서 그쵸. 약간은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먼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CME 거래 중단 사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죠. 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반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만 열렸는데 생각보다 테크주들 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올랐겠습니다만 그래도 테크주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우리가 좀 고민했던 건 이거죠. 지금 미국의 소비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주말 소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 굉장히 또 복잡한 머릿속을 안고 지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력은 여전히 굳건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보다 온라인 매출의 증가가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온라인 매출 아직까지 뭐 기간을 계속 좀 집계를 하고 연말까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올라왔느냐라고 보니까 AI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AI를 접목을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은 더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안내했던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하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모자르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플랫폼 쪽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해소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좋게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 대비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상황이나 소비장에서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아서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지금 뭐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하시면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물론 역대급 매출이다. 우리가 소비를 둔화를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는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맹점들이 좀 있다고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평상시에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 소비를 노려서 이 시간에 약간은 가시적으로나마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비가 어려운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품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막상 명품 혹은 정말 소비가 강력하다면 지출이 늘어났어야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뭐 가령 뭐 루이비통이나 막스마라 같은 매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눈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는 게 아니냐. 사실은 약간의 뒷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풀어봐야 되죠? 일단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난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시장에 100% 무조건 좋았던 부분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지수를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또 지목되고 있는 케빈 해시 그분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3번 이상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조금 묻어두고 보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사실 방송 중에 중간중간에 좀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일단은 머릿속에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적으로 지금 좋은 것은 아니구나.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약간 것도 지금 있구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을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방송 중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자꾸 지금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오늘 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여기 뭔가 이제 MC인 것 같아요. 그럼 하고 들어가시죠. 네. 링캐스트 오프닝 뉴스 한번 기회 줍시다. 아, 좋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죠. 하시겠어요? 아유, 하세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실질 소비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최근 매출 증가는 좀 판매량 때문이지 이게 가격 인상의 효과, 판매량 때문이 아니라 가격 인상의 효과를 좀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사실 소비 체력이 좀 고갈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체력을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부터 계속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비재라는 것을 두 개로 좀 나눠보면 필수 소비재 쪽이 있고 선택적 소비재라는 제가 표현을 좀 쓰는데 필수 소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월마트 같은 곳,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쪽. 네. 휴지, 그쵸. 치약 이런 거요. 이런 쪽을 논외로 좀 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선택적 소비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 타겟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네. 최근에 또 실적이 나온 홈디포,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을 담당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똑같은 제품을 팔았어도 관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보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것은 보지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안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는 밸런스를 지금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궁극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봤는데 제가 너무 작게 나오고 있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너무 좀 작게 나오고 저는 있는 이렇게 나와요. 보호자리가 링캐스트는 제가 화면을 크게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저 혼자 걸리버 여행기 온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링캐스트의 네. 오프닝 뉴스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아무래도 월요일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 12월 1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증시 캘린더 관련 일정부터 가볍게 짚어드리고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블랙아웃 기간이니만큼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일부로 양적 긴축이 또 종료가 되죠. 또 2일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그 밖에 소비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제 어쨌든 3분기 어닝 시즌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소비 지출, 또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지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한번 이야기 나눠볼 주제로 관련해서 12월 1일을 맞아서 좀 그동안의 정산된 내용을 뭔가 이 지수의 향방이라든지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거시적인 가지고 왔거든요. 부분까지요? 너무 좋네요. 네, 먼저 11월 미국 증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술주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사실 흔들렸지만 월말 들어 다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또 S&P 500은 7개월 연속 월간 상승 흐름을 함께 이어갔는데요. 또 자금 이동도 뚜렷했습니다. AI 수혜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들로 옮겨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종의 좀 순환매 장세가 좀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이 같은 영향으로 이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 100은 지난 3월 이후 월간 하락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와 봤을 때 좀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남은 한 해 동안 투자의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임의 소비자라든지 네. 좀 선택적 소비자 영역으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뭔가 기술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제는 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투자 방향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12월 1일.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소비자 기업들의 주가가 안 올라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 네. 엔비디아도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 구글도 좋았던 상황 속에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소비재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 저는 이것은 반대이고요. 오.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소비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빅스 지수를 저는 편입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ETF 상품인 빅스 공포 지수를 차라리 편입을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 진영이냐 구글의 진영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출연하셨던 분이 TPU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또 이면을 말씀드리면 구글의 목표는 엔비디아 전체 가지고 있는 100% 중에 10% 가지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엔 미우나 고우나 비싸나 싸나 엔비디아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이 TPU라고 하는 제품이 엔비디아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제품으로 조금 인식이 되어 가는 좀 느낌인데 그거는 아니다. 결국엔 GPU가 큰 형이고 굉장히 작았던 TPU가 네. 이제 신생아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오.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크게 저는 테크주들에 대한 물줄기가 변했다라기보단 그 안에서 사실 이제 핑퐁핑퐁 이제 이번에는 A가 이번에는 이제 B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져서 여전히 주도 업종은 AI와 반도체 여기서 확장을 하면 전력 인프라까지 오. 그렇기에 여기를 비중을 축소를 하면 나중에 이들 가면 이제는 더 사기도 불편합니다. 오. 가격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은 사실 비중을 축소하기보다 일정 부분 그러면 해지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 해지 전략을 펼치는데 금을 사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소비재를 사자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금은 빅스 공포 지수를 전체 포트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비중 내외로 한번 가지고 가 보신다면 네. 혹시 모를 변동성. 오. 지금 시장이 혹시 모를 변동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딱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한 물량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은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가 거의, 됐죠. 네.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이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뭐 보안 이슈, 해킹 이슈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경계감들이 혹시 모를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걸 대비한 빅스 공포 지수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여러분들이 해지하면 인버스, 고버스 생각하시는데 성장주가 갈 때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빅스 지수를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스를 사라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아까 12월 1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12월 1일 딱 월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월이라는 한 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올해 마지막 달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궁극적으로 네. 뭐 다른 거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나요? 지금 오고 있죠? 아 오고 있는 네, 거예요? 원래 산타는 미리 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막 가시기도 하잖아요. 일단 반쯤 오셨습니다. 아, 반쯤, 네, 반쯤 오셔서 반쯤이나.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쯤은 오셨다. 우리가 조금만 기대해봐도 된다. 네,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있는데 오늘과 내일을 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저에는 역시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 네.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 여기에 이제 연말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투자 심리가 좀 공통 관심사가 다 매수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산타랠리가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이는 거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오. 5대 5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 5, 내려갈 확률 5. 마치 산타랠리 하면 10년 동안 했을 때 한 번 빼고는 다 산타랠리가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5대 5입니다. 아, 근데 이게 항상 뭐 산타랠리가 얘기가 나오고 FMC가 얘기가 나오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FMC가 지금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뭐 금리 동결하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FMC 직전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 높고요. 그렇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랬죠. 그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내려갔죠. 아니 근데 요즘 시장의 그 방향을 모르겠어요. 뭐 사실 좋은 것도 안 좋게 해석하면 뭐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좋은 근데 것도 반대로 시장은요 언제나 그래요.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기대하면 반대로 가는 게 원래 시장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알겠다. 아까 전부터 너무너무 질문해보고 싶었는데 뭔데요? 지금 계속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요? 월마트. 월마트. 오늘 네. 또 야심차게 오늘 월마트 물어본다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왜냐 그러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마트가 유통주 뭐 유통 이쪽인데 코스트코랑 좀 결이 다르다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죠. 네. 코스트코랑 결이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연간 회비, 연간 회비가 이제 그들의 가장 큰 매출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좀 작아요. 네. 월마트가 10배 정도 크고 이제 월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기업의 모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저렴하게 판다라는 모토. 네. 그러면 지금처럼 소비 심리가 안 좋을 때도 이들은 이용한다라는 거죠. 네. 코스트코는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 심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 네. 여기에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됐던 건 뭐냐면 미국의 소비 유통 관련한 플랫폼들이 YOY 대비로 평균적으로 온라인 매출의 성장이 22%였거든요. 네. 그런데 월마트의 성장은 27에서 28%. 그러니까 평균 다른 플랫폼들도 성장을 했지만 그중에 더 눈에 많이. 띄게 더 많이 성장을 한 게 월마트. 오. 그렇다면 월마트는 앞으로도 온라인으로의 체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 유통 쪽에서는 월마트가 또 꼭대기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월마트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를 뭐 나쁘게 말하기보다는 최근에 요 차트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은 네. 월마트가 그동안 이제 코스트코랑 같은 방향을 가졌던 거는 온라인 마켓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맞긴 맞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월마트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행보를 했어요. 코스트코랑 같이 행보를 하고 둘 다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필이면 10월 달에 오픈 AI와 협업을 발표하고 그때 신고가를 뚫었어요. 네. 그러고는 조정을 받고 다시 박스권으로 갔다가 요번에는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나스닥 이전 상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스닥 이전 상장 이후에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이 그렇죠. 지금 맞물리면서 신고가를 또 쓰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유통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유통 공룡 진짜.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래도 너무 비싼 게 이게 배당도 지금 0.8%예요, 배당이. 네. 맞아.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뭐 온라인 마켓 성장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아마존이 더 잘 나가는 것도 맞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비싸요. 이렇게 그렇죠. 놓고 보면. 밸류로 보면. 네, 아마존보다 비싼 이 상황에서 지금 월마트를 우리는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신고가를 썼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스닥에 편입된다라는 그 재료만 놓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기서 참고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하시는 저 대부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이제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라면은 월마트는 그냥 길게 좀 보시면서 천천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보수적으로 보는 보수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보기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AI 강자들 볼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미 이제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월마트까지 이제는 AI라든지 뭔가 새로운 트렌드 아니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전 상장과 관련한 뉴스로 좀 테마적으로 단기간에 딱 승부를 걸기에는 조금 아쉽다.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그 외에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그것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캐스터가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네. 이게 그 슈퍼챗이 오늘 계속 터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게요. 사실 근데 왜 저만 못 보고 저만 슈퍼챗을 뭐 못 보고 테이버님 있나요? MC 데뷔 축하드려요. 오늘 수트도 이쁘고 멋지네요. 어머. 입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문사갈비님께서 슈퍼챗도 3만 원이나 있고요. 슈퍼챗.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 외화 유출이라고 이게 이게 그 원래 이게 원래 재방송에서 네.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이게 PD님 주머니로도 안 갈 걸요? 아니 이게? 저한테 그러게요.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거. 여기는 혹시 뭐 대표님 따님이세요? 제가 오늘부터 잘할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아무 그래가지고 말. 예, 저희 또 이쪽으로 네.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근데 저희 PD님이 아직까지 저희가 정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네. 뭐 월급에 조금씩 4분의 1에서 네. 올려주시나요? 뭐 그럼 이게 모르겠네요. PD님 빨리 방송하라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방송을 해야죠 저희가. 끝나고 정산하세요. 끝나고. 알겠습니다. 끝나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민캐스터가 아까 여기 오프닝 뉴스에 또 유가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칭 타칭 원자재 여신이 또 유가 이야기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그런 전망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중단하겠다. 거기다 네. 뭐 러우 전쟁도 이제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휴전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근데 또 유가는 지금 오늘 프리마켓장에서는 그 베네수엘라와의 그 분쟁으로 그렇죠. 인해서 1% 넘게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와중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내년 유가가 $30. 그러니까 지금의 딱 반토막이죠. 네. 전망도 내놓고 있는 이 형국이 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전망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죠. 왠지 안 맞을 것 같긴 네, 해요. 안 맞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가지고 소비 둔화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과 네. 아니면 지금 증산을 이제는 안 하겠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똑같은 유가의 하락을 야기시키겠지만 경기가 혹은 소비가 둔화해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생산을 멈춰서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선수를 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 왜 이렇게 떨어져요? 소비가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면 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또 치명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될까요? 우리 한 5년 기다렸는데. 이번에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이고 만약 이번에도 부러진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는 이렇게 놀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근데 대신에 유가가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네.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 분명히 생겨날 그쵸, 겁니다. 그래서 네. 유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먼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오르는 원자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금, 은, 구리. 그 이쪽은 3대장. 네, 오르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 30분 정도 전에 나온 요 기사 하나만 하고 네. 민캐스터께 좋아요.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휴전을 하라는 압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CNBC에서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종전에 다가갈 수 있는 네. 하나의 좀 초석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 하려고 하셨죠? 사실 이 유가 얘기 나와서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고유가까지 오면 부담감이 너무 한국 입장에서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유가가 올라가고 나서 고민하시죠. 네. 네. 지금 다들 이제 그건 유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3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네.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가장 큰 압박이고 다른 쪽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니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때의 고민을 지금 땡겨서 하지 말자. 네. 라는 걱정 의견이 인형이에요. 프리마켓용의 걱정 인형. 걱정 인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캐스터의 두 번째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픈 AI 쪽으로 함께 이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픈 AI 독주 체제 균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독점이냐 과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짚어봤는데 챗GPT로 시장을 열었던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은 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또 엔트로픽도 그렇고 경쟁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황이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다수입니다.
특히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 3가 업계에서 챗GPT 5보다 낫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구글은 아무래도 좀 자체 칩도 있고 검색, 클라우드, 또 모바일까지 워낙 인프라가 탄탄하다 보니까 최근 시가총액도 4조 달러 근처까지 좀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자기가 직접 좀 이렇게 CEO가 언급을 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비용은 커지고 또 인재는 빠져나가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엔트로픽도 기업 고객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코딩이나 안전성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AI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이제 둘이나 되는군 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오픈AI가 최근 1.4조 달러 규모의 컴퓨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계속 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AI의 이런 큰 리스크가 목이 매신 건가요, 혹시? 많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오픈AI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빚더미에 앉은 이런 파트너사들이 더 큰 걱정이다라고 하는 좀 투자자들의 안 좋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AI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AI는 상장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상장하면요? 이제 상장하면 이제 그때서부터가 네. 이제 다 모든 게 뽀록이 나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11월 달은 오픈AI의 어떤 이러한 어두운 이면들이 자칫 좀 시장에 많이 탁 튀쳐나올 수 있었던 걸 제미나이 3가 잡아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회사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미나이 3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시장의 호평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또 호평을 해줬던 CEO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믿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네. 샘 알트먼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걸 감안하고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세일즈포스 CEO도 사실은 챗GPT를 되게 이제 선호하셨던 CEO 분인데 절대 안 쓴다던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이게 제미나이 3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제미나이 3를 좀 밀어주는 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로 소비하는 우리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챗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이제 윗순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선 구글이 엔비디아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지수를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럼 저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거 게스트분들 나올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뭐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뭐 챗 GPT가 출시된 지 이제 뭐 3년이 됐다고 하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1000% 올랐다. 뭐 이런 집계도 있던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사실 아까의 답변에서 약간 유추는 할 수 있었어요. AI 버블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AI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봐야 될지 결국 뭐 사실 긍정적인 게 정답일까요? 저는 뭐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는 계속 더 공격적일 겁니다. 왜냐 지금 제미나이 3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록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계속 그들을 서로 이기려고 이제 투자를 해 나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라는 건 지들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오라클처럼 지금 앞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업이 그렇게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건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기존에 이미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채를 회수하는 그 기간입니다. 보통 최근 4년에서 6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42일에서 53일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근 3개월로 그걸 압축을 해보면 48일이라고 평균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수 기간이 만약에 48.8일인 줄 알았는데 50일을 넘기고 52일을 넘기고 53일을 넘긴다. 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먼저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사실 불안한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약간은 그 우려를 조금은 덜어내도 되는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게 불안하면 불안하죠.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애플을 믿어라.
우리만의 방어주. 그럼 지금 애플의 AI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애플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누르셨어요. 황금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게 하시는 아니라 건지. 이거죠. 그러니까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 근데 저는 애플이 어떻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냐면 매그니피센트의 딱 한 축이죠. 그런데 매그니피센트에 들어갈 만큼 AI 시대에 투자를 했는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애플의 주가는 밀리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증가를 하는가? 그리고 애플이니까? 이제 그 기업의 강점은 뭔가? 그러면 결국엔 아이폰 시리즈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쥐고 있는 현금인데 이 현금을 그럼 이들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래, 니들 박 터지게 싸워라. 우리가 지금 AI 투자를 하면 늦었다. 늦은 그래요? 거 괜히 어설프게 할 바에 너희들이 박 터지게 싸워서 뭔가 이제 1등가 2등가 3등가 이렇게 순위가 좀 정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애플이 그때 인수합병을 통해서 후순위에 있던 기업을 사서 폭발적으로 키워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챗GPT 제미나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걸 쓰는 디바이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에 결국 하드웨어에 집중한다. 집중을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애플이 됐든 삼성의 갤럭시가 됐든 이건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쪽에. 그럼 애플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AI 혁신 같은 것들은 뭐 약간 아닌 근데 건가요? 애플의 지금까지 성장 어떤 과정이 사실 그 CEO 때문에 그렇지만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한 그 케이스가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하던 것에 더 집중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화면 좀 한번 다시 좀 뉴스 화면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하드웨어 얘기 좀만 더 올려주세요. 사진 눈만 좀 보여주세요.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많은 뭐냐 그러면은 보면은 스마트 글래스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저 사람도 끼고 있고 거기다가 메타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뭐 이야기가 막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알리바바. 네, 근데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애플은 뭐 개발하다가 약간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스마트 글래스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스마트폰 다음에 차세대 폼팩터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안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끼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AI라는 게 지금 여기에다가 대놓고 뭐 해줘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이거는 안 이상한가요? 뭐 해줘. 그러니까 그냥 안경 끼고 말하면 바로 들리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런 발전 방향을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저걸 써보셨어요? 아니요, 2주 전에 네. 제 이제 지인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엔지니어분도 좀 있어서 근데 그분들의 시각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귀에 꼽는 블루투스 쪽이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이미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잖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선 이어폰 아, 기능뿐만 하고 있는데 워치의 기능을 이제 이쪽 블루투스 쪽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외관상 볼 때도 이 안경이라고 하는 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선택적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쵸. 우리가 지금 쓰는 시계처럼 이거를 뭔가 어딘가에 이제 써야 된다라고 착하네.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지금 귀에 꼽는 블루투스 쪽. 아니 민캐스터는 이거 스마트 글래스 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얘기 듣고 떠오른 게 저희는 약간 여자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안경을 쓰는 게 별로 이렇게 네. 원치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에어팟이라든지 뭐 이런 버즈 같은 게 사람들이 그치. 많이 생활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AI 기능만 좀 추가를 하는 게 훨씬 그쵸.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러게요. 이쪽에 조금 더 그분들의 시선은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면 상관이 지금 없겠지만 기분은 되게 저거를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끼고 회사를 다닌다거나 지하철을 타고 네. 다닌다 생각을 아 저희 해보세요. 냈다 저거 끼고 아마 방송하는 사람 저거 웃기겠네요. 지하철에 탔는데 70분이 저렇게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엽잖아요. 그 귀엽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민캐스터의 다음 종목이 애플이 또 들어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거 인텔 애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답만 하고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원래 뭐 저희가 종목 갔다 뉴스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기분이 좋아요. 분량이 혼자 다 하셔야 많아졌거든요. 돼요. 내일부터는 한 5개 정도 더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밍치가 관련된 내용을 좀 애플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플의 공급망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조짐이 포착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 애플 분석으로 유명한 믹치거 애널리스트가 인텔이 이르면 27년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애플의 M 시리즈 칩 생산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언급된 제품은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저사양 M 시리즈 프로세서고 또 인텔은 18AP 공정으로 또 이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 자체는 연간 1,500만에서 2,000만 대 수준이라서 이 TSMC에 큰 타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의미는 가지는데요. 애플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메이드 인 USA 정책에 부응하고 또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텔 입장에서는 한동안 부진했던 파운드리 사업, 즉 IFS 회복의 신호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느낀 게 좀 여기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좀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네. 애플 에어 시리즈는 앞으로 거르겠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 얘기는 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은. 근데 지금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요한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제품 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 애플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초반의 평가는 굉장히 혹평이었다가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호평이었다. 아이폰 17이요?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좀 많은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실제 써보지 않고 혹은 판매량을 확인을 하지 않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지금 시장은 계속 AI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의 수혜는 사실 애플보다는 인텔이 맞아요. 드디어 이제 공장을 돌릴 것이냐 네.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돌리긴 했겠죠. 하지만 마진율이 정말 안 좋은 쪽만 이제 돌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 브랜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것이냐 받지 못하는 것이냐를 결정을 짓는 부분이라 저는 이 뉴스를 가지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인텔은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네.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힘을 줬는데도 못 살아나면 근데 안 지금 되는 이게 거죠. 프리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인텔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얘기가 나온 게 18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공정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항상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돈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아니 삼성전자도 인텔보다 그렇죠. 돈 많아요. 삼성전자도 인텔보다 훨씬 오래 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TSMC 말고 그 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나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인데 네. 거기까지 진출해서 만들어서 수율을 잡는 기업이 현재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텔이 정말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냉정하게 인텔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네. 인텔이 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냉정하시죠? 아니 이게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텔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신제품도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뭐 위탁받아서 만들겠다 하지만 과연 정말 만들 수 있을까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는지 인텔에 대해서 사실 저의 속마음은 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 격차라는 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는 한 번 벌어지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표현이 할 정도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인텔이 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욕심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삼성도 지금 그거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품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드려가지고 공정을 수십 번 돌려가지고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텔에게 요구를 하는 건 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산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율을 나타내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애플가에 나온 어떤 이러한 제품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인텔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조금 떨어지는 중저가형 제품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해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영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어려움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윈캐스터가 인텔과 애플 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댓글에 그 말투에 온오프가 너무 확실하다면서 누가요? 귀엽다고 꽃게춤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텔과 애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민캐스터의 다음 브리핑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네, 골드만삭스가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이 70% 금값 추가 상승에 대해 전망한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급등했던 금값 내년에도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또 내놨죠. 골드만삭스가 기관 투자가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5,0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금은 50% 넘게 뛰었고 지난달엔 사상 처음으로 $4,000를 돌파하기도 했죠. 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최근 금값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상승 요인으로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가장 크게 꼽힌 요인이고요. 재정 불안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배경으로 함께 지목이 됐습니다. 시장에선 금 감세가 26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금값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네. 2026년 말이면 끝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원자재 일단은, 시장은 사실은 네. 뭐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원자재는 그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사실 네. 뭐 차트를 그어서 박스권에 어쩌고 뭐 돌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재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이 바뀌는 어떤 트리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쭉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금값은 지금 여전히 그런 거죠. 금값이 상승을 할 때 과거의 패턴은 뭐냐면 증시가 안 좋을 때 금값이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렇죠. 비안전자산인 증시가 안 좋을 때. 근데 요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증시가 올라감과 동시에 금값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마 금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이번에 숏 쳐서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 범주 이외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 미국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확 풀었을 때 그때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을 한 상황. 그리고 나서 속도가 붙었던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당시에 조금 많고 디폴트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무엇을 살 거냐라고 했었을 때 미국 정부도 중국도 금을 서로 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금 상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ETF 상품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A라고 하는 상품을 추종하는 ETF가 만들어지면 그 ETF에는 ETF를 한 주를 살 때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땡겨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금 관련 혹은 코인 관련 주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하나를 사면 비트 ETF, 이더리움 ETF 이런 것을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값이 떨어지는데 ETF도 떨어지니까 ETF에서도 손절 매도가 나가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서도 투매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그 하락의 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줄어들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뭐 속도의 차이와 각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은도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은이 오늘 CNBC에서 내년 말에 그렇죠. 100달러 간다.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여유가 되신다면 네. 조금씩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트코인과 금이 은과 같이 랠리를 올여름에 뿜어내다가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금은 4,400 갔다가 4,000에서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은도 지금 같은 귀금속으로서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은 같은 유동성 자산이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움직였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 밑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코인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그 상황에서 금도 같이 떨어지다가 금은 버텨냈어요. 네.
근데 크립톤 오히려 쭉 내려가서 8만 불 수준까지 내려갔었고 그 상황에서 코인은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달러라고 하는 부분이 뭐 실물 화폐가 너무 많이 찍혀 나오니까 그 상황에서 금사자, 코인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뭔가 ETF를 통한 그런 투자가 많다 아니면은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금을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금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다르게 보는 상황에서 이게 뭐 똑같거든요. 코인이 10만 불 밑으로 떨어지니까 반대매매 얘기가 나온 거고 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에서 떨어질 때 4,000불에서 이거 더 떨어지면 반대매매 나온다. 그쵸. 최근에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투기로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 금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상당히 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개인들의 투기성 수요율에 의해서 금은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오늘 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증시를 고민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증시에 대한 고민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불안하면 빅스를 더 사고 말면 그냥 안 사면 된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복잡한 건 일본과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어떤 차가 줄어들어서 정말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혹은 이제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약간 동조하게 움직였었던 금과 은의 시세에 대한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가장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내일까지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내일이요? 네, 만약에 코인이 내일 반등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금 가격이 버티고 상승을 하고 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되거나 오히려 코인 시장에서 조금은 빠르게 포기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코인 시장의 하락, 조정 근데 여기에 금과 은이 빠르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같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구루들의 의견이 2개가 나왔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는 그동안에는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라고 좀 언급을 해왔던 인물인데 자신의 X에 녹색점을 추가하면 어때? 나 매도하고 싶다. 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니, 근데 그 녹색점에 대해서 이걸 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해석된다. 매도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점 찍을 때마다 비트코인 매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녹색점 찍는 거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하고 돈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왔는데 이제는 주가를 땡겨 올리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본인들이 매수한 비트코인, 보유한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는 그걸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너희들 공매도 치는 거 다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일종의 이제 기싸움. 기싸움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 업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금도 얘기했지만 결국 레버리지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많이 들어왔고 이게 ETF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반대매매로 손절매가 많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은 그게 단기간에 선물 시장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매일 나와요. 청산액이 얼마다 매일 나오는데 이게 금과 은의 선물 시장의 청산액까지도 같이 건들 수 있는 부분이니 계속 레버리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코인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반대매매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청산이 나오면은 이게 혹시나 금과 은을 같이 건들면은 조심하자.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 연동이 되니까 하나가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따다닥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코인이 하락하는 게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미나이 그쵸 3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그 전에 코인 시장이 먼저 빠졌어요. 이틀에서 한 3거래일 동안 먼저 빠졌는데 코인이 왜 이렇게 빠져? 그러다가 나스닥 지수도 점점 이렇게 같이 하얀 곡선을 탔다가 나스닥은 제미나이 3를 만나서 반등을 한 상태. 그런데 그 시점에 또 코인도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죠.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정말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뭔가 하나가 반대 매매가 탁 걸리면 연쇄적으로 이제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연쇄적으로 걸릴 때 하필이면 엔캐리까지 지금 같이 엮일 수 있는 게 이번 주라서 조금은 대외 변수에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톰리가 이더리움이 내년 말에 7,000에서 9,000달러 간다고 네. 지금 2,820달러인데 근데 오늘 문제가 됐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 쪽에 그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밑으로 말한 적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다들 얼마까지 간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앞서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트레티지 대표가 얘기했다.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 대표입니다. 그리고는 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비트마인 관련돼 가지고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그쪽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유 저는 TSMC 들고 있어요. 인텔 얘기했잖아요. 네. TSMC 까면 안 된다. 인텔이 덤빌 수가 없다. 보유자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금 좋아하시니까 금 간다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그런 관점이고 개취. 지금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결국 뭐 지금 러셀 2000에 대해서도 계속 저도 지금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하필 움직이면은 코인도 그렇지만 원자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해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 오늘 내일 정도는 네. 미장 열린 움직임까지는 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준비된 뉴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뉴스 끝났어요? 뉴스 끝나 내일부터는 한 5개 정도 더 아유, 해보시면 지금 좋을 것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우리 할 네. 얘기 많죠. 네, 할 얘기 많으니까 제가 앞서서 질문 못 드린 내용 네.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냐 그러면은 빅스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빅스 투자에 대해서. 아니 맞잖아. 빅스 처음에 했던 내용인데 지금. 왜냐 굳이 그러면은 끌어오시는. 빅스에 투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요. 빅스가 뭔데? 그리고는 빅스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좋네요. 어떤 빅스가 전략이? 파생이거든요. 네. 그럼 빅스 투자 전략 같은 경우 이상한 지금 제가 잠깐만 채팅창 좀 침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그러는데 유빅스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여기 잠깐만 코인 인버스 ETF 사도 되나요? 이렇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인버스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인버스 안 된대요. 돼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 대신으로 우리가 해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품으로 빅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스도 우리가 투자법이 여러 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빅스를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좀 더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비중은 얘기하셨습니다. 5에서 10%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일단 좀 인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인버스 그거부터 된다고요, 이야기를 여러분? 드릴게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매수함과 동시에 올라가야지만 수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이것도 맞추기 어려운데 네. 이거에 하나를 더해서 내려가는데도 수익을 보겠다고 하면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인버스로 크게 돈을 벌고자 하시는 것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방송을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야 그냥 쇼 쳐서 고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잠깐 하면 그게 수익이 얼마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결국 그런 매매의 끝은 제로섬. 청사님은 제로섬. 한 번 더 좀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빅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빅스는 아니고요. VIX ETF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빅스 ETF. 근데 이게 인버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는 것과 커플링돼서 네.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상품이잖아요. 네.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하면 올라가고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면 떨어지고 근데 이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는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올라간 만큼 급격하게 1대1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도 다른 종목군들이 하락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구글도 떨어지고 그러면 네.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빅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언젠가라고 하면 테크주들이 무너졌을 때. 지금 테크주들의 가장 큰 부담은 뭐냐?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들이 조금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만 내뱉어도 지수가 급격하게 꺾이는데 그럴 때 빅스 지수가 적게는 5%, 많게는 10%인데 여기에도 또 2배, 3배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큰일 납니다. 곱하기 3은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곱하기 3. 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저는 인버스보다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분할 매도를 일단 챙기시는 전략이 하나 있고 네.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불안해서 챙기지만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자신감 있게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본인들에 대한 매매 기준이 있어서 지금은 매도,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난 매수할 거야 라는 기준이 있으시면 매도를 하고 빅스 지수를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나도 기준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왔을 때 사시는 분, 기준이 왔을 때 파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크게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매도를 하면 매도하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또 가는 기업이 더 가는 형태 때문에 네. 참다 또 매수를 했을 때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그래서 마음 아파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려면 그런 심리가 있을 때마다 1%씩 사두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추후에 만약에 테크주들이 흔들리면 그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빅스 지수를 팔고 그러면 이 판 수익금이 있잖아요. 이 수익금만큼 여기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 손실금은 수익금만큼만 덜어내는 거예요. 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수익은 20만 원인데 네. 손실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수익 내일 20만 원은 같아요. 빠르게 정리를 하지만 손실 100만 원은 빠르게 정리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저 같은 이야기이기도 경우에 해요. 20만 원 수익을 벌었으면 20만큼 일단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빅스를 팔고 남은 현금 비중도 있고 여기서 일정 부분 손절해서 남은 현금 비중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빅스를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이 든다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데 쓰면 되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이게 미증시니까 되는 겁니다. 아, 네, 미증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상향하면 됩니다. 되네. 이게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에 좀 젖어 계셨던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테지만 적용하시면은 거기에 적용하시면 안 네, 된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통하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서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3분기 어닝 시즌도 약간은 막바지를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지나갔고 이제는 이번 주에 어떠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단연코 세일즈포스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AI 관련주라는 테마로도 엮여 있고 뭐 그 외로는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M7만큼은 아니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죠? 저도 세일즈포스 오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마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될 건데 뭐 실적이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쪽에서는 뭐 목표가 상향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엔 포인트는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은 퇴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들의 장점이 뭐냐?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거. 오. 고객사에 맞게 뭔가 요구사항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일즈포스를 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 기업에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SaaS,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일정 부분의 구독료를 내고 이제 ERP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쪽 일을 하는 기업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쟁 그 심리가 굉장히 좀 치열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세일즈포스만의 강점 그리고 이제 세일즈포스가 그래도 세계 1위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시기. 네.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저처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줄 만한 실적을 오늘 내보여야지 네. 저는 주가가 그 목표가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아닌 부합하는 수준 혹은 약간의 이제 실망감을 특히 EPS에서 나타낼 경우에 조금은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고민은 세일즈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부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만이 좀 가라앉았는데 네.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즈포스도 그런데 잠깐 요 화면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셀즈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셀즈포스와 비슷한 섹터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AI에 대해 가지고 AI가 등장하니까 얘들의 기존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 붕괴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셀즈포스가 최근에 구글이랑 이렇게 협업을 맺었잖아요. 근데 셀즈포스의 최대 경쟁자가 CRM 시장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최대 경쟁 시장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대 셀즈포스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셀즈포스는 지금 구글에 붙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주가가 올해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심지어 SAP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기업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등장하면 니들이 다 대체될 수 있는 기업이지 그렇죠. 않냐라는 네. 의견이 한쪽에서 나와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못해서 안 할까? 네. 구글이 이걸 못해서 얘네들한테 맡길까? 그건 아닐 것 네. 같거든요. 충분히 이제는 자체적으로 AI의 수준 자체가 월등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걸 다른 외부 경쟁사에서 찾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할 수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구글이 그렇죠. 하고. 그러면 점점 왜냐하면 이제 이 AI 쪽에 대한 부분은 보안 유출이 이제 생명이니까 그들의 어떤 학습 추론 능력 같은 게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들의 로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점점 세일스포스가 차지했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또 넷앱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넷앱, 네. 이쪽도 이제 유사한 이제 사업을 구사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AI 발전에 이들이 수혜를 보는 줄 알았으나 AI 발전에 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있다. 게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는데 만약 오늘 실적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숫자가 찍히면 네. 그래도 여전히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나 삼성은 자체 그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ERP들이. 네. 삼성은 삼성 SDS를 그리고 현대는 현대대로. 근데 이제 중견 중소기업은 더존비존이라고 하는 기업의 ERP 시스템을 가져다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룹 기업들이 많아지면 괜찮지만 경기가 또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 그룹들도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일즈포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셀즈포스 얘기 혹시 뭐 마무리가 되셨다면 네. 제가 지금 CNBC에서 방금 나온 기사 얘기 딱 저희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NB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둘 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한다고 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는 참고로 이 기관은 모간 스탠리입니다. 목표가는 $235에서 $250로 현재가 대비 약 41%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전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있죠. 모간 스탠리가 $409에서 $443로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엔비디아 브로드컴 네. 어떻게 좀 해안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두 기업은 지금은 저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다. 네, 우려를 하지 너무 않습니다. 최고다. 물론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밸류 고민은 좀 되겠죠. 밸류 고민은 되겠죠. 왜냐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결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범용성.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은 에이직. 네. 그러니까 맞춤형. 근데 이걸 똑같이 봐야 되느냐? 무엇을 더 이제 높게 쳐야 되느냐 이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브로드컴이 다른 기업들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TPU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견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구글이 이렇게 잘 나가면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는 좀 처질 것 같거든요. 근데 둘이 경쟁 구도가 경쟁을 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쩔 수 수급 없이. 논리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여기로 팔아서 이걸 가야 이동하고. 되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논리로 엔비디아가 빠지면 저는 엔비디아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놓는 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우리가 73% 알려져 있죠. 영업 마진율이. 네. 73%에서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네.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 했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좀
바라봐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조정 시의 매수는 가능하다. 저는 그때 그거 생각나세요? 어떤 그 거요? 손정희 회장이 이제 오픈 AI한테 투자한다고 엔비디아 투자금을 다 이제 빼서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저번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저 진짜 밝혀진 네, 내용이에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뭐 오픈 AI 등 차기 AI 투자를 위한 그때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속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때 아마 그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사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네. 엔비디아 지분을 다 매각했다는 뉴스가 그 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엔비디아 매각설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고 뭘 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만약에 손정희 회장님이 엔비디아를 팔고 네. 다른 업종과 다른 기업을 샀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이제는 AI에 대한 큰 물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를 샀고 그리고 헤지펀드사들도 엔비디아를 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하드웨어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씩 무게의 추가 소프트웨어 일부 몇 기업으로 이제 또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아셔야 된다. 네. 쌉티십니다. 네, 울지 말고 네. 뭘 팔고 어디로 손정희 갔는지. 회장님은 F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요 정도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죠? 네네. 이제는 뭐 관심주 한번 들어봐야죠. 네, 관심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큰 종목 먼저 들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요? 네. 네. 일단 이 부분은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테슬라를 매우 위험하다라고. 오늘은 넣어두세요. 근데 이게 아니,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해주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근데 아까 브로드컴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너무 해주셨거든요. 높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인 게 보면 사실이니까. 그렇죠. 테슬라 그럼에도 택시. 근데 그 택시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를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걸 유동성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앞서서도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몇 기업 혹은 몇 개의 산업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가 동일합니다. 결국 AI의 발전이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3에 좀 국한돼서 소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확장이 되었을 때 마지막 버전은 결국 피지컬 AI가 탑재된 로봇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로봇에 누가 그러면 1등일 거냐라고 하면 로봇은 애플보다도 유니트리. 중국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너무 무섭고요. 그쪽은 너무 무섭고요. 그렇다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다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일단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강점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 숫자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저는 AI가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엔비디아냐, 뭐 구글이냐, GPU냐, TPU냐 이게 고민이 된다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그 인프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받아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야기한 목표를 달성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을 1조 달러. 그렇죠.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는 뭐였냐? 지난주에 유럽에서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습니다. 이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급락했어야 됐거든요. 이제는 영향을 테슬라가 안 받는다.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제 같아요. 전기차 기업 아니야. 네. 약간 이런 그래서 건가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엔비디아나 구글이냐 뭐 브로드컴이냐 여기에 피로도를 느끼셨다면 뭐 테슬라라고 피로도를 안 느끼셨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현재 위치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제쯤 우리가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인 건 아는데 네. 대표적으로 뭘 만드는지 몰라요. 네. 시연회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테슬라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시원해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있으시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결국엔 AI 안에서 이제 주도 기업이 바뀌는 거지. 네. AI 산업이 계속 네. 간다면 결국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에너지원. 네. 에너지원에도 이제 원전이냐 아니면 뭐 태양광이냐 천연가스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떤 에너지원이 되었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장 신재생 장치.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또 제품 납품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삼성 SDI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쪽은 가장 중요한 건 효율입니다. 100을 저장시켜서 이제 꺼내려고 봤더니 50만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100을 넣었으면 적어도 90에서 95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은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네. 애리조나 쪽에 생산 시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2월 돼서 그래요. 재고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될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부터 9월 달까지 재고 자산 추이가 전체 100이라고 치면 42%가 줄어들었는데 재무제표에는 그게 이제 실적이 아직 안 잡혔으니 아마 4분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들어봤고요. 오늘 테슬라와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너무 많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빅스였다. 빅스. 빅스에 대해서 투자하셔라. 빅스했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우리가 빅스도 투자할 빅스는 조금만 투자하셔가지고 이게 AI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수익 나고 뭔가 이랬을 때는 서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손절과 익절을 같이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는 계속 우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셨지만 뭐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랬지만 서로 지금 말도 엉키고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도 많이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다음에도 조만간 금방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는 걸로. 약속하셨어요. 눈빛으로 저한테 반협박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저랑 저희 이사님은 이렇게 본부장님은 여기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3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요. 아니요, 3부 아닙니다. 저희는 PM10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3부 이름은 거절하겠습니다. PM10으로 바로 이어서 네.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와 민캐스터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PM10으로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30분 뒤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 시간 가장 빨리 짚어보는 헤드라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오는 12월 일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04%로 상승했습니다. 도쿄 채권 시장에는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8년 6월 이후로 약 17년 반 만에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중국의 비아디 소식인데요. 비아디의 전기차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비아디 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아디의 11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는데요. 연말 세금 감면 종료를 앞두고 판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의 최신 지표가 나온 소식인데요. 이 월가의 강세 전망을 던졌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4년 연속 1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측했고요. 전략가들은 1년 후에는 7,75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13%의 랠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인도 루피 이야기입니다. 인도 루피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무역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강력했던 인도의 경제성장 낙관론이 상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요.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우디는 경제의 다변화를 위해서 일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데요. 현재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3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합니다. 2030년 말까지 일본에 대한 투자를 약 270억 달러로 늘리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방금 전에 윈캐스터가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할 때 울면서 모두 팔았다고 발언을 했다고 해요. 사실은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손정희 회장은 만약 회사가 인공지능 투자, 특히 오픈 AI에 투자할 더 많은 자금이 있었다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박인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보시죠. 네. 김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죠. 네. 이 주말 동안에 쇼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출근을 해서 몰래 쇼핑을 한다는 의미로도 사이버 먼데이라고 네.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죠.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요.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선물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정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3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종목 이슈 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대 넘게 빠지는 걸로 봐서 M7 종목들의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엔비디아 쪽으로도 1.8%대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하락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애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전일 종가로는 0.4%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는 0.5% 하락의 움직임,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쪽으로는 이슈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반면 이 노르웨이의 인근 국가인 스웨덴과 또 덴마크에서는 테슬라의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네. 뚜렷한 온도 차이가 좀 나타나고요. 국가마다 이 판매량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를 좀 최근 테슬라 이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1%대 넘게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하네요. 네. 다음으로 알파벳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연쇄적으로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구글과 아마존 묶어서 함께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과 아마존은 이 클라우드 간의 연결 안전성을 강화하고 또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 이 AWS 장애 이후에 안정적인 연결망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은 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됐고 이번 협력 역시도 이런 뭔가 서비스적인 측면의 안정적인 연결성 차원에서 또 함께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 함께 이슈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주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네요.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가운데 낙폭이 아직 과대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긴 하네요.
메타 쪽으로는 오늘 낙폭이 좀 깊습니다. 네, 1% 넘게 좀 떨어지고 맞아요. 전일장에서 2%대 상승분을 가져가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조금 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은 현재 마켓무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도어대시 쪽으로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도어대시는 1.8%대 좀 상승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뉴몬트 같은 경우도 좀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어요. 당연히 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과 관련된 내용 또 프리포트 쪽으로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은이 최고가를 또 달성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눈에 띄는 하락 종목들도 체크해 보면요. 모더나 쪽으로 현재 낙폭이 좀 깊습니다. 네. 3%대 하락폭이 나타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FDI 내부 메모가 백신 접종이 이 여러 아동 사망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제약사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관련해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이곳에 이제 쇼피파이 관련해서도 낙폭이 좀 떨어지고 있다. 4%가량 쇼피파이가 오늘 많이 점 하락하네요.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월트 디즈니도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는 네. 주가 움직임 보여지는데 주토피아2가 또 개봉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정말 인기더라고요. 시작부터 기록 행진을 좀 이어가서 그런지 안 그래도 좀 올라가는 쪽에 그래도 랭크가 되어 있고 오늘도 주가 움직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M7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켓무버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고 어떠한 종목들의 하락을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막 나온 CNBC 브레이킹 뉴스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몇 소식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한 1분 정도 전에 뜬 기사입니다. 일라이릴리와 관련된 기사인데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직접 판매 플랫폼인 릴리 다이렉트에서 젯바운드의 판매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초기 용량에 한정해서 월 349달러에서 299달러까지 낮추는 방안이 현재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 막바지에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워낙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모간 스탠리가 어떠한 투자 이격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지 지금 막 나온 소식이니까요.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해서 모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3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409달러에서 443달러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았다고 하니까요. 뭐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는 없겠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또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그 업계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모간 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장 시작 전에 나왔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 기관들의 레포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저번에 아마 금요일 PM10이었을까요? 우리 민캐스터가 끝나기 전에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속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라클의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상승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저희도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이 소식 저희가 PM10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가 프리마켓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1% 중후반대까지 호가를 하다가 지금은 1% 미만으로 0.9% 정도 상승폭을 켜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내년에는 중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슈이니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60달러는 지금 뭐 WTI죠. 이거는 60달러를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나오고 있는 월가 기관들의 목표가도 뭐 30달러, 40달러, 50달러대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유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사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프리마켓 뉴욕 서두 때 좀 띄워드렸던 기사인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뭐 그동안 5년 동안 끌어왔던 러우 전쟁이 진짜로 종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다시 한번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네. 비트코인 가격도 보겠습니다. 아이고, 86,000달러, 조금 전까지만 많이 86,000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85,000달러대까지 낙폭이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6% 언저리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때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훌쩍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더리움 역시 6% 넘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2,80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뭐 앞서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이번에도 로봇 관련된 이슈가 하나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중국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관련된 거품 논란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정책 지원에 화려한 바이럴 영상까지 겹치면서 관련 지수 관련해서는 뭐 60% 가까이 치솟은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점 부담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전일장 기준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장 이슈들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봤더니 실적이 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고요. 기업들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PER은 58배까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로봇 또 서비스 로봇의 스타트업은 70% 이상이 아직 적자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고성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5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유사한 로봇을 쏟아내는 이 과열 경쟁의 상황이 좀 문제다라고 보고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 반내꺼나 즉 소모적 경쟁 억제 기조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좀 반등을 했던 시장이 실질적인 실적 검증 국면에 들어왔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전보다는 조금 과열된 부분이 좀 식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지금은 안 계시는 박 팀장님께서 또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굉장히 좀 큰 부푼 마음을 안고 계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중국 관련된 로봇 휴머노이드이긴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돈으로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약한 부분으로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나 뭐 아니면 다른 휴머노이드 주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국 쪽의 로봇 관련주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전에 CNBC의 데일리 오픈, 그러니까 지금 개장을 하기 전에 어떠한 뉴스들을 포인트 집어서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동안 우리 민캐스터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C 데일리 오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좀 읽어볼까요? 12월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산타랠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히 CNBC에서도 연말에 대한 기대감, 산타랠리, 연말에 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정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CNBC 요 담당자가 아무래도 MBTI가 F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키포인트로 체크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공장 활동은 여전히 축소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11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가 49.9로 오늘 오후쯤에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0.5였다고 하고 기준선,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느냐 위축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50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50도 뭐 0.1 차이기는 하지만 밑돈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도 산업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국의 경기가 확장보다는 약간은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소식도 나와 있는데 반면 인도의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의 GDP는 성장 중이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인도의 7월에서 9월 분기 GDP는 8.2% 성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7.3% 정도였다고 하니까 꽤나 많이 웃돈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인도인데 인도와 관련해서도 이런 GDP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금요일 PM10에서도 짚어드렸던 이 넥스페리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윙테크와 네덜란드 넥스페리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 넥스페리아 사태가 발발을 했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칩이 부족한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추수감사절 시즌이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견조하게 버텨준 모습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도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물론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여기에 시장도 좀 힘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건데 은 얘기예요. 은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말까지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CNBC의 기사가 나왔다는 내용 여러분들과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되게 감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 중이다. 대체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정말로 도출이 된다면 산타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것이 곧 썰매를 타기에 아주 맑은 날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할 만한 사항이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약간은 좀 경고성의 메시지로 남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거품이 터져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25년의 시간은 빠르게 움직였고 12월은 그 활주로가 될 것이다. 안전벨트 매시고요. 테이블 정리해 주시고요. 좌석 똑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비행기 내릴 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Happy December, 행복한 12월 되세요 라는 CNBC의 굉장히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데일리 오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혹시 엔비디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20억 달러의 투자 발표했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짧게 나와 있긴 한데요. AI 엔지니어링과 또 설계 이런 재구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제품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젠슨항 CEO의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현재 프리마켓장에서 움직임 시놉시스가 좀 긍정적인 온기를 받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7%도 넘게 급등하면서 확실히 좀 뉴스에 똑똑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포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와 시놉시스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거 브레이킹 뉴스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은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금, 은, 굴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금, 은, 보화라고 하려고 했어요. 나쁘지 않네요. 불이 보화는 싫은데 금은 보화는 괜찮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은 가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방송 시작할 때는 58달러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은 뒷심이 좀 약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CNBC 기사 하나 여러분들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이 100달러에 달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은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50달러대니까 100달러 세 자릿수로 가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물론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악마의 금속이라고 은이 또 불리는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엉덩이가 가볍죠.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리스크로 좀 가져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에는 악마의 금속이라는 좀 애칭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의 금속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거는 당연히 금이지만 네. 은은 조용하게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최고치, 즉 앞으로 2배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은 가격은 지난주 장중한 때 57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58달러 또 넘었죠. 네. 정말 역대 최고가를 꾸준히 좀 경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약 78% 정도 최대로 잡았을 때 장중한 때 기준으로요. 78%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금 가격 상승률이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운 금보다 엉덩이가 조금은 가벼운 은이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은이 잘 가는 이유에는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은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재를 좀 받아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금과 은은 분명히 다른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금이 올해 들어서 역대급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원자재에 투자를 촉구하는 결과로 좀 귀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GSR이라고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고 금과 은의 비율이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1온스의 금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은의 양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SR이 최근 100배 이상 급등하면서 은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SR이 100이 넘어가는 시기는 유일하게 바로 이전은 팬데믹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유례 없는 네.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은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가장 크게 다른 역할이라고 하면 산업용도로 사용이 되는 원자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전자기기, 휴대폰, PC 당연히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에도 은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CNBC는 은의 상승 여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25년 올해 한정에서는 그 상승률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한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이 말인즉슨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은의 마지막 랠리, 그러니까 그게 1980년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은 가격이 급등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현실의 힘이 좀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역할을 모두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공급까지도 부족하죠. 특히 AI 붐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 스위치, PC, 휴대폰, 데이터 센터 등에 모두 은이 사용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도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선 100달러가 2026년 말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소식들 한번 은 가격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1980년대 이후로 사실 50년 동안 굉장히 오랜만에 이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최대 50g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이. 네. 그래서 뭔가 활용도가 높아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또 귀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현재 최고가 경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AI는 붐이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한 종목이네요. 월마트 얘기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관지어서 해주시죠. 네. 월마트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월마트가 또 AI 쪽으로도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오면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덕에 매출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감 덕에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단순히 좀 싸게 파는 수준을 넘어서 AI 쪽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격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월마트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지금 어쨌든 AI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행보에서 사실은 조금 노력성으로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사의 AI 쇼핑 도우미 스파키 안에서 새로운 광고 형태를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볍게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사용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에게 어떤 제품이 좋아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해주고 또 광고까지 붙여서 즉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화형 AI 쇼핑을 바로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구조로 파악이 된 건데요. 시기에 맞게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AI 기반 광고 모델까지 함께 합쳐져서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강자가 AI 시대에 맞춰서 최근에는 또 온라인 시장으로도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잘 잡아간다면 월마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적립식 위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마트와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구리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나이티드 헬스 뭐 지금 중요하게 나온 소식이 있을까요? 구리 먼저 듣고 시간이 남는다면 가볍게만 언급드리도록 시간이 왠지 안 남을 것 같지만 네. 구리 이야기 여러분들과 네. 짚어볼게요. 오늘 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구리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구리 역시 지금도 계속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290달러를 톤당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최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 신고가는 11,163달러라고 하니까 확실히 그 상단이 높아진 게 확인이 되겠죠. 구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브레 파나마 광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 등의 사고로 인해서 구리의 공급량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TC, 그러니까 재련 비용이 역사적인 저점인 마이너스 5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물량 TC도 마이너스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TC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귀결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도 구리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닥터 쿠퍼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죠. 네. 그러니까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원자재인데요. AI 시장이 커진다는데 구리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흐름도 당연히 좀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5년 구리 사용량이 총 2,81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들어가는 고루한 용량은 655만 톤이라고 해요, 현재는. 그런데 이 용량이 2030년까지 1,415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구리, 또 고루한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도 그렇고 대표적인 산업 원자재로 불립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AI에 대한 그런 견조한 투자, 또 네. 견조한 산업의 확장이 다시 한번 좀 증거가 되어주는 그런 원자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 AI 투자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례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에브리싱 랠리와 관련해서 원자재들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캐스터가 보는 지금 시장의 흐름도 어떠한지, 어떠한 소식이 또 나온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히트맵 좀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좀 선물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쪽으로는 1%대에서 더 내려가는 수준으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니까 이 조정 단계인 것 같고 뭔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되는 건 왜 기분 탓일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네. 해줄 수 있기를 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이 사이버 먼데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까지도 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내일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